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98회 전산세무 1급 기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자면요. 일단은 98회가 시험 문제가 되게 쉽게 나왔어요. 되게 쉽게 나왔고, 특히 이론 같은 경우도 100점 만점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만 나올 정도로 이론도 쉬웠고, 실기도 웬만하면 다 쉬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간만에 출제 예상이 많이 맞아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신 것 같아요. 카톡방에도 그렇고, 이메일로도 그동안 감사했다고 올려주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많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8회는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제가 보람을 좀 느낀 회차였어요. 출제 예상 문제도 많이 맞췄고,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는 5문제 중에 제가 4문제를 맞췄어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도 많이 맞췄고, 이런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기도 했고, 여튼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 자랑을 했어요. 이렇게 제가 좀 홍보를 해줘야 많은 분들이 또 멤버십 가입을 하셔서, 가장 부담이 되시면은 기본반이라고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출제 예상 모의고사 받으셔서 요번에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거든요. 물론 이 전회차가 너무나 어려워서 문제가 쉽게 나온 것도 있지만, 제 출제 예상도 요새 제가 촉이 좋아서 많이 맞출 때는 또 많이 맞추니까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1번 기업 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네요. 자, 1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으면 유동자산을 분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1번이 틀렸죠. 그쵸? 재고자산은 뭐예요? 무조건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3번, 4번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평균법은 뭐죠? 그죠?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선의섬출법으로 한 것이냐, 그죠? 이동평균법 할 것이냐, 총평균법 할 것이냐, 후입섬출법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지, 총평균법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 가액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총평균법이 아니라 뭐예요? 저가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이게 좀 2번이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전산세무 1급, 물론 답이 1번이라서 크게 이슈는 없는데, 전산세무 1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가지고 하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국재택 국제회계 기준 우리가 KIFRS라고 하죠. 그래서 KIFRS는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지 않는 건 맞는데요. 이건 맞는데 시험 범위를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거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가지고 시험 문제를 푸는데 땡뚱맞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면서 몇 번 가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제자분이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을 보시고 출제위원이 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들어오셨을 확률이 높아요. 문제 스타일도 약간 그쪽 문제 스타일로 자주 나오거든요. 자, 마지막에 15번 문제도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분들이 이제 조금 그냥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내시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 자체는 문제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3번. 그리고 그 2번과 비슷한 게 1번 요거예요. 요거 투머치인데요. 이거는 TMI인데, 자, 이런 것들도 그 IFRS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문을 넣으신 거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세무는 사용하던 마스크 제조기계를 회계 차량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교환할 때는 뭘로 한다고요? 요게 중요한데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좀 제가 이 출제 예상 쭉 보시다 보면은 제가 유형자산의 동종견에 대한 것들을 출제 예상으로 나올 거다라고 많이 몇 번 넣었었는데, 이번에 뺐어요. 이번에 빼니까 바로 나와버렸어요. 아주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이 문제 보는데,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제가 이전에 95, 96, 97 때도 몇 번 유형자산의 동종교환, 이종교환 나오니까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지금 나왔어요. 제가 98회 출제 예상 문제 모의고사 만들 때는 이 문제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떨어진 분이 없겠지만, 이 문제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죄송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회계 차량과 이렇게 맡겨놔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첫 번째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를 때는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대가로 봅니다. 이거를 공정가치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스크 제조기기를 바꿨는데 장부가의 취득가액은 2억이고 감가상각 누계 9,020만 원인데 공정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분개를 할 건데, 자, 공정가치가 이렇게 주어지고, 보통 현금, 이렇게 1억을 수령을 하고 돼 있어요. 근데 책에 보시면, 이론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현금 수령액을 더해라, 뭐 아니면 현금 뭐 지출액을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분개만 할 줄 알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니까 분개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정가치가 이 마스크 제조기기가 1억 2천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 제조기기를 1억 2천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자, 일단 2억이랑 감가상각 누계 기본초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1억 2천에 처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자, 2억이랑 9,020만 원 하게 되면은 얘가 1억 800 나오나요? 그쵸? 1억 800이 장부가액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1억 800짜리를 1억 2천에 팔았죠? 그러면은 처분이익이 얼마 발생해요? 1,020만 원이 발생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계산이 좀 잘못됐나 보네요. 여하튼. 그래서 이 장부가액을 가지고 1억 2천에 공정가치 처분한 것처럼 하게 되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20만 원이 발생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1억 주시면은 나머지는 내가 차량과 교환했죠. 그래서 이 나머지 차액을 차량 운반구로 2천만 원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현금을 따로 하지 않았으면은 차량 운반구가 1억 2천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통해서 푸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만 손익계산서 항목이네요. 그렇죠? 영업의 수익이니까 당기 순이익이 1,020만 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아래 수익 인식 기준 중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위탁 판매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제하를 그쵸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야겠고요. 자, 2번 구매자에게 제한적인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는요. 이것도 IFRS 스타일이에요. 자, 반품 가능성이 불확실해서 추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자가 제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시점 또는 제하가 인도된 후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광고 제작 수수료는 광고 제작의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수출 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수출 업무 대행 수수료, 수출 대금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대행 수수료만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환산 및 상환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화폐성 외화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외화자산, 외화부채의 개념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외화자산, 외화부채는요. 우리가 외화평가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화폐성 외화자산이어야 돼요. 그럼 화폐성 외화자산이 무엇이냐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셔야겠죠. 근데 화폐성 외화자산이 무엇이냐까지는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화폐성 외화자산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비화폐성 외화부채나 비화폐성 외화자산의 대표적인 거는 선급금이 있습니다. 선급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왜냐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비화폐성 외화자산 외화부채는 선급금이나 선수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는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이라고 보시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폐성 외화자산이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이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외화자산 손실은 뭐예요? 결산일에 평가하는 거 맞는데 판관비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해요? 환산 손실이니까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외화자산 손실은 영업의 손익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비화소 외화부채는 최초에 인식한 금액을 쭉 가지고 가면 됩니다. 매화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6번 원가회계의 용어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1번 변동원가는 일반적으로 단위당 변동원가의 조합들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매몰원가 자주 나왔던 문제죠.
자주 나왔던 그 보기죠. 과거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미 발생한 과거 원가고요.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변동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3번 감정 원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적은 배분 기준이 아니라 높은 기준을 사용해야 되겠죠. 사동해야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기회비용은 대안 여러 개의 경우에 대안들의 효익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맞습니다. 자, 7번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은 가장 잘못된 것은 이네요. 자, 1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거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고요. 2번 재정간접비 배부가 핵심이다. 재정간접비 배부가 핵심인 건 뭐죠? 개별 원가 계산이 재정간접비 배부가 핵심이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표준원가 계산이 이론 문제로 나왔네요. 보통 계산 문제로 나왔었는데. 자, 1번 예상과 실제 원가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원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쵸? 표준원가 계산의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2번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할 경우에 불리한 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번이 틀렸어요. 불리한 차이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가 예산보다 크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산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은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려줘야 되겠죠. 표준원가 계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예산이 적으니까 예산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원가 발생의 예외를 관리하여 원가 통제의 적절한 원가 계산 방법이고 4번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에 분리하든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든 직접 재료 원가 능률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실투 3배, 실제 투입원가, 그쵸? 실투 3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원가, 투입 기준량 기준 원가, 산출량 기준 원가는 배부율 기준 원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 DM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능률 차이고요. 여기는 가격, 소비 차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요걸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면은 원재료 구입 시점의 그 가격 차이랑 실제로 내가 원가 계산했을 때 그 차이가 있겠죠? 그 단가 차이를 여기서 분석해 주는 게 있어요. 어렵게 나왔던 이것도 나와요. 근데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이 지문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차이 분석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재료 구입 시점에 분리하든 사용 시점에 분리하든 요거 차이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 능률 차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기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얘를 잘라서 봤을 때는 이 금액과 이 투입량 기준과 산출량 기준 원가에서는 능률 차이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지문인데요. 그냥 답이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체크하시고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개별 원가 제도화에서 제품에 관련된 다음 자리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적인 제조 원가의 흐름을 아느냐 모르냐라는 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초 원재료,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있고 재정간접비가 있네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아셔야겠죠, 그쵸? 우리가 전산세무 1급 정도는 요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뭐예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쳐진 거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가 합쳐진 게 단기 총 제조원가다. 그래서 보시면 자, 원재료 T 계정부터 볼까요? 기초 원재료가 50만원이고 단기 매입액이 250인데 자, 재료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우리가 역산해서 구해야 되겠죠? 단기 총 제조원가 주어져 있고 재정건조비 있고 직접 노무비 있으니까 재료비 역산하신 다음에 역산한 걸 가지고 기말 금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 보면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인데 자, 재료비 얼마예요?
모르죠. 지정노미 얼마예요? 제조간접비는 지정노미 80%가 배분됐는데 단기총 제조원가의 25%에 해당한다고 돼 있어요. 제조간접비가 단기총 제조원가의 25%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간접비는 300에 25% 곱하니까 75만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호비는 80%가 배분됐으니까 75만원을 나누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80%로 나누면 얘를 75만원 나누기 80% 하면은 93만 7,500원이 나오는 것이고, 재료비 그럼 역산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131만 2,500원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차대에 맞추면 되니까 기말은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두인의 공장에는 두 개의 보조부문 XY랑 두 개의 제조부분 AB가 있다. 상호 배분법에 의해서 보조부분의 원가를 제조부분에 배부할 경우 XY 거를 여기다가 배부할 경우에 B에 배부될 보조부분의 원가, 요거 두 개의 보조부분의 원가는 얼마인가라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X9에서 곱하기 60% 하면 되겠고요. Y9에서 곱하기 40% 하시면 되겠죠? 자, 상호 배분법은 어떻게 구해요? 항상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래서 X는 뭐다? 자, Y는 여기 Y에서 배부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X는 20만원 더하기 0.2Y. Y는 47만원 더하기 X에서 배부될 거니까 0.1X를 방정식을 세우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항상 구해 주시는데, 자, 얘는 0.2Y, Y에서 0.2만큼 배부됐을 거고, 얘는 X에서 0.1만큼 배부가 됐겠죠. 그래서 방정식을 20만원 더하기 0.2Y, Y는 47만원 더하기 0.1X. 이 금액이 총 Y한테 배부된 금액이고, 이 금액이 총 X한테 배부된 금액이에요. 그쵸? 그래서 영립방식 세워서 계산하시면은 X는 30만원, Y는 50만원 구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B를 구하는 거니까 30, 50 구한 거를 60% 곱해주시면 30 곱하기 60%니까 18만원 나오고, 50만원에 40% 곱하니까 20만원 나오겠죠? 두 개 더 하시면 답이 4번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법인세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영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만 있다? 내국 영리법인만 청산소득 그리고 미완료소득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심화반을 개정했는데 심화반의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중간 연납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하면은 분납을 적용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전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고요.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요거 맞는 설명이에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아래 항목 중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가번, 이거 제가 심화반 할 때 중요하다 그랬었죠. 송금 불산이 항목. 그래서 연체 가산금이 쌓으면 연체가 이긴다. 그래서 얘는 연체는 일반적으로 송금인데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료만 연체금이 송금 불산입이 된다. 그거는 개정사항이었고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연체 가산금이 쌓임. 일반적인 연체금은 송금 항목이 맞다. 그래서 가는 송금이 맞고. 자, 나번.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그 장부가액도 송금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이 유형자산 처분일을 가서 법인세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가 된다라고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요것도 송금이 되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뭐예요? 너무 쉽죠? 송금불산비니까 안 되겠고, 통장회비도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송금불산이 되겠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는 제가 특례 규정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자동차세는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송금으로 인정되는 특례가 있다라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예상 문제를 넣었는데 똑같이 나왔네요. 그쵸? 자, 1번. 잉여급 처분에 의한 상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잉여급 처분 결의일 맞죠? 그래서 잉여급 처분일 때는 잉여급 처분 결의이고, 자,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퇴직 소득금액 한도 초과액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맞고요. 주식 매수 선택권은 뭐라고요?
행사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답이 3번이 되겠고, 요거는 제가 그때 몇 번 출제 예상할 때 잔소리를 했겠지만 전산세무 2급에 97회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나오면 거저 주어야 된다고 몇 번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게 중요하다 그랬었죠. 제가 97회 전산세무 2급 해설할 때도 인정상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적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제도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도 우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보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쵸, 우리가 이거를 뭐였었냐면, 개념적으로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일반적으로 신고 기한에 플러스 1개월을 해준다. 혜택으로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다? 세무사 등에 의해서 확인을 받아야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개념만 알아두셔도 문제는 풀 수 있죠. 답은 4번이죠. 그쵸? 요게 플러스 1개월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는 거를 할 수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액공제를, 특별한 세액공제를 성실신고 확인자도 당연히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성실신고 확인 비용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2020년 9월 3억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를 일반 과세자로서 과세사업에 사용해왔지만 2021년 8월부터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 전용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면세 전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에 증가하는 2021년 이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연히 증가하죠. 왜 증가해요? 내가 과세사업에만 쓰다가, 그쵸? 얘를 어떻게 했어요? 과세 플러스 면세에 쓴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의 과세사업자의 면세 전환인데요. 자, 이렇게 면세를 썼기 때문에 이 과세사업에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금액만큼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을 텐데 이 면세분이 들어가면서는 이 비율만큼 이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토해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건데 지금 문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표준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기계장치, 감가상각 자산이어야 되겠죠.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어떻게 구했었죠?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의 1-감결 곱하기 과세기간 수예요. 경과한 과세기간의 수인데, 자, 감가율은 건물 구축물은 5%고 기계장치 비품,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거는 건물과 기계장치다. 그래서 얘는 기계장치는 25%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금액 그냥 넣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3억에 1- 기계장치니까 25% 하는데 과세기간수 경과한 거 어떻게 계산하는 그랬죠? 이때 2020년 9월은 포함하는 것이고 이때 전환된 시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2020년 9월이니까 2020년 2기 포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기 포함하시면 되겠고 2021년 2기는 포함한다 안 한다? 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기 지났어요? 2기 이 과세기간이 지났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할 법인 차량인데요. BMW고 3000cc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공이네라고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모던 캐피탈로부터 렌트하고 아래의 세액에서 취하였다. 그래서 3000cc니까 1000cc 초과니까 그리고 9인승이 이하이기 때문에 미만이기 때문에 54 불공 전자여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가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트니까 렌트 비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회사에서 보유한 유일한 사채인 액면가액 5천만원짜리 사채를 50% 상환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환을 50%만 했으니까 분기할 때도 곱하기 50%를 하시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사채도 50% 상환했으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도 50%만큼 넘겨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사채를 어떻게 50% 상환했으니까 5천만 원짜리를 50% 상환했으니까 50%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2200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사할차가 400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50% 상환했으니까 50% 곱한 200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사채 상환이 혹은 차변의 차익이 발생하면 사채 상환 손실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이나 사채 상환 손실은 차대를 정리하는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굿모닝 식당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이가세자가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8천만원 미만인 게 간이가세자로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때는 세금 견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세금 견서 발행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일반 존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메인 매출이라고 왜 써져 있지? 일반 전표인데. 죄송합니다. 일반 전표예요. 여기도, 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바뀐 거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실기에서 운용해서 문제를 낸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회사는 신한은행의 은행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고 수용차를 990만원의 보통예금으로 구입하였다. 신한은행은 해당 수용차 판매 당시 부가지세법 규정을 준수해서 증빙을 전자발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제가 부가가치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된 사업은 부수되는 뭐 일시적인 공급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면세 우선주의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 중고 수용차를 판매할 때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신한은행은 주된 사업이 뭐예요? 주된 게 면세 사업이죠. 그래서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했을 때는 면세 우선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신한은행이. 그래서 얘는 불공이 아닙니다. 불공이 아니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불공으로 처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불공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이 중고 수용차가 뭔지 모르잖아요. 1000cc 미만인지, 물론 경차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얘가 1000cc 미만 이하인지 1000cc 초과인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거기서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1번에 불공 문제를 냈잖아요. 그쵸? 근데 또 내겠어요? 물론 또 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심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보통 이론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실기로 응용돼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3 면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수출시점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 요 간만에 두 개를 작성하는 게 나왔네요. 보통 수출시점 명세서만 아는데, 그쵸?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수출하는 건 항상 뭐다? 선적일이 빠른지, 환전일이 빠른지를, 환가일이 빠른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선적일이 빠르네요. 그쵸? 그러니까 선적일에 환율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영세율은 뭐예요? 기타 영세율은 우리가 수축 신고 번호, 그러니까 용역의 국외 공급은 요건 뭐죠? 수출 신고 필증이 끊기지 않잖아요. 그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신고 번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뭐다? 증빙이 인보이스밖에 없어요. 인보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쵸? 그래서 그거만 유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영세율 내역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넣어야 되겠고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도 공급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이때 환율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환율은 요걸로 하시면 되겠고요. 수출시장 내역은 둘 다 들어가고 기타 영세율 내역은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만 들어간다. 이것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은 쉬우니까요.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환율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얘는 둘 다 구분해서 직수출인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인지를 구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제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계는 생략한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하며 다른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7점이나 배점했어요. 그만큼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2기 예정신고 시 수출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 직수출했네요. 그쵸? 근데 수출신고 재활을 누락했으니까 보시면 자, 일단은 얘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요. 그래서 입력하는데 보니까 수출신고일이 있고요. 선적일이 있고 대금 결제일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뭘로 한다? 그쵸? 자, 항상 선적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개념을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6수출, 직수출에 금액 곱했더니 1875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예정신고 누락분 10월 1일자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보니까 누락했네요. 그쵸? 그래, 보았더니 9월 거로 누락했으니까 얘도 예정신고 누락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임차료 누락한 거니까 50일 과세에 120의 부가세 별도니까, 반영해서 예정신고 누락분에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11일 세금계서 발행 매출액은 정상적으로 매출했으니까 넣어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도 정상적으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신용카드니까 구분해서 신용카드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세금계서 수취 매입액이 있는데, 자, 총 2천인데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으니까 일반 매입분과 고정자산 매입분을 나눠서 입력하시면 되겠고, 접대용 물품 구입액은 별도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있다가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확정신고는 2022년 1월 21일에 하는 것으로 한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우리가 가산세를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자, 매입분 전자세금계서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매출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해서 가산세를 보면요. 자, 영세월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자, 1875만원에 대해서 얼마다? 0.5%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면율이 되는데 감면율은 지금 2021년 1월 20일에 하는 거죠. 언제 누락한 거? 9월 10일에 누락한 거.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감면율이 75%입니다. 요거 감면율 외우셔야 돼요. 1개월은 90%,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50% 되는 거 암기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이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넣어주시기 전에 메인 매출 전표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에 자, 직수출이 하시면 되겠고요. 영세율 구분을 참 전표 입력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해볼게요. 공급가액이 코드가 스카이 하시면 되겠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다 이제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을 해줘야 되죠. 예정신고 누락분을 10월 1일자로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월분 임차료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일자가 9월 30일이네요. 9월 30일 날. 자, 얘는 50일 과세.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임차료. 자, 공급가액이 120만원. 부가세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거래처가 부자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분계는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서 발행됐으니까 요거까지만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하시면 되겠고, 자, 나오셔서 이제 부가가치세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도 아이고 하나 빼먹었네요. 자, 여기에 간편집계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반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와서 자, 이제 부가가치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요. 우리가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자,
넣으시면은 이정신고 누락분이 이렇게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매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세가 없고 매출은 가산세가 있다. 가산세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죠? 1875만원. 가산세가 23,437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2월 11일 세무에서 발행 매출액 5천만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액이 1100인데 부가세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10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2월 15일 세무계산 수취익 매입액이 2000인데 나눠주시면 되겠죠. 일반 매입이 1800.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 200.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무계산서 수취 매입액 중에서 접대용 물품 구입액 500만원이 있으니까 공제발집보다 매입세액에 500을 아이고, 참 얘는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1000만원을 차입하고 연 12%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2021년 12월 30일 현재 미지급하였다. 그러니까 기간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시면 되는데 월화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자 넣으시면 되겠죠. 요 90만원 어떻게 나왔어요? 1000만원에 12% 곱한 다음에 12분의 10 하시면 되겠죠. 그쵸? 12분의 9 하셔야 되겠네요. 1, 2, 3월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은 90만원이 나옵니다. 1000만원에 12%니까 120이잖아요. 그쵸? 네, 거기에 120 곱하기 12분의 9 하니까 90만원 나오겠죠. 자, 2번. 2019년 2월 1일에 극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이 2022년 1월 30일에 만기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2년 1월 31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죠.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여기 1년 미만이니까요. 그래서 분계 자체는 어렵진 않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로 대체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2021년 7월 15일에 취득한 중유성일전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가는 증권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가는 증권은 어떻게 되겠죠? 평가하시면 되겠죠. 매도가는 증권은 쉽게 얘기해서 주식이에요. 주식인데 내가 아직 안 팔았는데 12월 31일 현재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평가한다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500원짜리가 1,850원이 됐으니까 나는 얼마만큼 이득이에요? 350만 주당 350원만큼 이득이죠. 그쵸?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을 얼마 늘려주시면 돼요? 3,000주 곱하기 350원만큼 늘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무슨 손익이다? 무슨 손익이다. 그거까지 같이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재고자산 실질 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단계에 발송한 시성품 제품 중에서 고객이 매입이사를 표시하지 않은 100만원은 실질 재고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쵸? 내가 보냈는데 아직 산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현물은 없겠죠. 그쵸? 창고에 없는 겁니다. 없는데 누구한테 있어요? 고객한테 있는데 그럼 이 재고가 누구 것이냐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고객이 매입이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 거다. 아직까지는 회사 건데 회사 창고에는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회사 창고가 있으면 고객이 있으면요. 자, 제품이 창고에 450만원만큼 있는 거고요. 고객한테 100만원 있는데 고객이 아직 안 산다고 했어요. 내가 아직 사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100만원은 내 창고에는 없지만 누구 거다? 내 거다. 그쵸? 그래서 얘를 450에다가 100만원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100만원 더해줘서 550만큼이 기말 재고가 되겠고, 재고 자산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자동 전폐로 한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 원재료 200, 제공품 350, 제품은 550 입력하신 다음에 F3 눌러서 결산자료 입력 추가 누른 다음에 계속 엔터 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청징수입니다. 1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영업부 과장이 윤서현 주민번호는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고 입사일이 2020년 1월 1일을 사원 등록하고, 자, 2021년 10월 급여자를 입력을 한 다음에 원청징수 이행 상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핵심 내용을 체크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할게요. 자, 일단은 원청징수 이행상한 신고서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는데, 자,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여기 앞에 2가 있을 때, 그쵸?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또는 한부모 공제가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원 등록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인적사항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급여자료 입력부터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추가 자료를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수당공제 등록 시에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불호 표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 해야 되죠? 얘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다. 그래서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 OK가 되겠고요. 자,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를 지급함과 동시에 구내 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자, 구내 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식대는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대 같은 경우는요, 별도로 등록하신 다음에 식대 비과세를 사용 여부를 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요. 국외 근로수당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이다. 7점짜리죠. 그쵸? 그래서 자, 국외 근로수당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자, 국외 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겠고요. 건설 현장에 있거나 원양 어선을 하시는 분들은 300만원까지 월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보시면은 이 국외근로수당 비과세 등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 국외근로수당 지금 보시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됐기 때문에 국외근로수당을 기본적으로 100만원으로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얘는 비과세 대상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등급표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자료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시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7월분 이자 지급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 해당 소득자를 등록하고 이자 소득 자료 입력 및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청징수 영수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득자 코드는 626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봤더니 박진영 씨는 내국인이며 거주자에 해당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부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대금의 이익이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율 25%를 적용해서 등록하시고 이자 소득자료 입력하시고 원천징수 영수증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는 거랑 원천징수 영수증 조회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비영업 대금의 이익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설명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제가 요새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제가 좀 말이 많이 꼬였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법인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법인세입니다.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작성하고 발생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은 수익금액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손익계산서의 차이까지 조정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아래 첫 번째 보니까 수익금의 조정 명세서에서 보니까 아래 누락
누락된 매출 관련 세무 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하신 다음에 보니까 부가지세 수정신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지세 수정신고서 보니까 자, 제품 매출이 보니까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거랑 이거를 나중에 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딱 1,000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지세 수정 신고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제품 외상 매출액 1,000만 원을 별도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쵸? 순자산 증가시키는 거니까 입금 산입하시면 되겠고 매출 원가는 송금 산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입금 산입 유보, 그 다음에 얘는 송금 산입 유보를 해서 계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 수익 내역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코드를 가지고 입력을 할 건데, 자, 유의할 게 뭐죠? 나중에 입력할 때, 수출액은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있는 자비익은 얘랑 합계를 해야 되고, 플러스 하나 더 뭐예요? 누락된 제품 외상 매출액, 그죠? 제품 외상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네요. 그죠?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도 플러스를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쭉 더해서 결론은 23억 1,800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영업의 수익에 있는 자비익은 우리가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좀 이상한가? 네, 그래서 얘를 제품 매출에 반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금액이 되게끔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가세 법상 과세표준 내역 보니까 자, 이 제품 매출이나 공사 수익금은 매출액에 잡혀 있죠. 선수금과 고정자산 매각은 제품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세금 개선은 발행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액에서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액과의 차이를 조정을 마지막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은 회사를 바꿔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수익금의 종점 명세서를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일단은 이 누락된 거를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작업 진행률에 위한 수익금액은 우리가 공사 진행된 관련된 것이고요. 중소기업 등 수익금의 인식기준 적용 특례는 뭐죠? 그죠?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제가 한번 다뤘지만 그죠?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1년 미만인 것들은 단기에 바로 수익과 비용을 다 인식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수익금의 조정 명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제품 외상 매출 누락했죠? 그래서 자, 구분의 입력을 여기 보니까 코드 도움이 있네요. 그래서 코드 도움 한번 볼까요? 자, 봤더니 제품 매출 그쵸? 얘죠? 자, 제품 매출이 누락이 되네요. 얼마 냈냐면은 1,000만 원. 자, 그다음에 원가는 아이고 얼마지? 잠시만요. 이렇게 봐야 되나? 원가는 65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다음에 조정 등록을 누르셔서 여기 있는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제품 외상 매출액 그쵸? 입금을 1,000만 원 유보 발생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송금에도 제품 매출 원가 650을 마찬가지로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조정 명세에서 있는 요것들은 우리가 이 조정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자, 일단 매출액부터 천천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매출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 그래서 수익금액이 2308이었고요. 1,000만 원이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이 매출인데 공사 수익금 얼마냐면은 12억 넣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자비익이죠. 네, 자비익을 300만 원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불러오기 하셔도 아마 될 거예요. 불러오기가 지금 여기 활성화 안 돼 있는데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나오신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와져 있네요. 그쵸? 이렇게 입력한 게. 그래서, 자, 아까 일단 보니까 제품 매출액은, 1000만원이 플러스가 돼 있네요. 그쵸? 플러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비익을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자비익을 넣어줘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300을 추가하시면은 되겠죠. 그쵸? 2, 3, 2, 1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지금 34300이 제대로 들어갔죠? 얘는 451104니까, 자, 451104를 검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뭐였죠? 수출한 게 있었죠. 800. 그래서 수출액을 8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 직접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800을 빼줘야 됩니다. 800을 빼면 23억 1300이 되겠죠? 네, 그리고 수출이니까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번은 정리가 거의 다 됐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차액이 5,300이네요. 5,300이 어디 있냐면 요거 5,000과 300이네요. 항목에 맞게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수금이네요. 제품 매출 선수금이니까 얘는 자, 어디 있냐면은 거래 공급 시기 차이가 되겠지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300. 그 다음에 유형자산 매각한 거 있죠? 고정자산 매각. 유형자산 및 미형자산 매각액이니까 5천만원 넣어주시면 요 오른쪽에 있던 차액 빨간색이 나왔던 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세금과 공과금의 개정비와 원장을 조회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실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진 않을게요. 요 명세서 들어가셔가지고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세무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진 않으니까 제가 세무조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2월 14일 폐수배출부담금 나왔네요. 자, 요거는 뭐예요? 송금불산입. 그래서 제가 요거 폐수배출부담금이랑 유의할 게 보다 폐기물 뭐예요? 처리부담금이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는 거는 송금 항목인데 폐수 배출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폐수를 원래 배출하면 안 되는데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송금불산입으로 페널티를 주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 폐수 배출 부담금은 항상 쌍으로 묶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뭐죠? 토지의 자본주의 지출이니까 송금불산입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법인세분 집안소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예요. 무슨 얘기면 법인세란 얘기죠. 그죠? 법인세 낼 때 발생한 집안소득세랑 농어촌 특별세인데요. 이게 뭐죠?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리고 처분은 뭐예요? 그쵸. 이거는 영구적인 차이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산재보험료 송금 항목이고요. 주민세도 송금 항목. 자,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가산금과 연체료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연체료는 뭐다? 연체료는 항상 송금 산입 항목이다. 그래서 연체 가산금이 같이 나오면 연체료가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연체료는 무조건 송금 산입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죠? 개정된 거, 세법 개정된 거 외우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자, 연체료는 기본적으로 송금 항목인데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산재보험료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개정사항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연체금은 예외적으로 송금 불산입이고 요거는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 무료 강의 세무조정 오픈된 거 보시면은 제가 거기 댓글인가에 고정시켜 놨을 거예요. 국민건강보험법은 개정된 사항이라서 얘는 예외적으로 송금 불산입이라고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체료와 가산금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3번 다음 주에 비해서 업무 부관 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 및 명세에 반영하시고 세무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니까 차입금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과 업무부관 부동산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첫 번째 채권자 불문명 사채이자부터 하고 그 다음에
비실명 증권이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자금이자 하시고 마지막으로 업무부와 부동산 차입이자를 계산하시면 돼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순서를 반드시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세무조정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반드시 떠올리신 다음에 세무조정 하셔야 되고요. 자, 이자에 대한 원점 징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론 제가 세무조정할 때 실기하기 전에 앞부분에 잠깐 이론을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거기에 설명드렸던 거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요런 내용이에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 처분을 뭘로 하냐면은 상여로 합니다. 그쵸?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하지 마라 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데 원천징수분은 국가한테 납부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기타 회출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전부 다 상여로 처리하라는 그런 속뜻이 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 825만원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로 상여로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미완공 건물 신축에 사용된 건설자금 이자도 우리가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산에 관련된 거니까 나중에 본계정 대체될 때 유보 감소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무조정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요거 상여로 하시면 되겠고요. 건설자금 이자는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세무조정을 두 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를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여금 현황 있으니까요. 요거 대여금 현황 그쵸? 업무무관 가지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산 취득 및 보유 현황은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무관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밑줄을 쳐볼게요. 자, 대표이사니까 요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 부동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이니까 네, 자 실습을 해보면요. 자, 요게 정기 2월일인데 제가 요거를 삭제해보고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불러오기 할 수 있는 거는 불러오기 하셔도 되고요. 입력하는 것들은 입력하셔도 돼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 입력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건물과 토지. 자, 그래서 정기에 넘어오는 거니까 2020년 6월 1일에 한 거기 때문에 정기에 있는 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 업무무관 부동산에다 정기 거는 이렇게 1월 1일로 하시면 되겠고요. 적요는 정기 2월 1번 하시면 되겠고, 자, 차변이 얼마죠? 건물 거 1억 5천.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정기 2월, 자, 건물은 2억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에서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왜 적수가 안 들어가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적수가 원래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네요. 그쵸? 제가 입력이 따로 되지 않고 자동 입력되는 건데 안 되는 거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자동 입력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가지금 대표이사 건은 보니까 2021년 5월 1일이네요. 그래서 2021년 5월 1일에 발생한 거죠. 지급한 게 8천만 원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는 없죠. 업무원 동산 없고 가수금 그 밖에도 없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지급이자 송금 부산입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할 때는 항상 순서대로 해야 돼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부동산이자. 자, 채권자 불분명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11%. 자, 지급이자가 825만원, 적수는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두시면 되겠고요. 지급이자 얼마 있죠? 825만원 했죠?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5%에, 자, 지급이자가 750, 그 다음에 차입금 적수가 그대로 계산되는 거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건설자금이자로 썼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가 75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자, 두 번째 있는 거 6%에 지급이자 1200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머지 거.
차감하는 거 1200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입력은 다 된 거고요. 이제 얘를 가지고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세무 조정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친절하게 나오네요. 채권자 불명사채 해지와 건설자금 이자, 그쵸? 직접 입력 누르신 상태에서 하시면 되겠죠? 뭐 직접 입력하시지 않고 자동 입력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기 때문에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상여다. 그 다음에 건설자금이자는 우리가 유보를 발생시켜서 나중에 그쵸, 자산에 넣어서 별도로 세무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저장을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죠? 3번도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다음에 법인 차량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업무용 소형차 등록과 업무용 소형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 조정을 반영하시오. 그래서 자, 업무용 소형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가인 경우와 이렇게 자가인 경우와 리스인 경우가 약간 세무 조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편의상 자동 입력으로 하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입력만 하시면 되겠고, 입력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세무 조정을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 임대업 할 때는 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도가 다른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말고 그냥 입력하고 해보세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용 수용차 일단은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 실행을 눌러서 자, 등록을 먼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코드가 331, 차량 번호가 26도에 6635. 자, 차종은 그랜저. 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고정자산 개정 과목은 우리 회사 거니까 차량 문방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코드명은 별도로 주어져 있는 게 없죠. 없으면은 안 넣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일자가 2021년 10월 1일. 그 다음에 관리부서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그쵸? 그래서 자, 관리부서니까 800번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사용자 부서는 보니까 관리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가 없네요. 그쵸? 두시면 되겠고, 자, 관리부서 업무용 사용 중이고 별도로 직책 같은 것들이 지금 없죠? 없기 때문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가이니까 자가 두시면 되겠고, 자,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게끔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물론 미가입일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가입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보니까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넣으시면 되겠고요. 운행 일지를 작성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출퇴근 사용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출퇴근 거리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운용 리스인 거 넣어볼게요. 자, 보니까 코드가 530. 자, 그 다음에 12호에 4371. 자, 요거 제가 잠깐 미리 말씀드린데 아마 제가 강의할 때 운영 리스는 아마 없다라고 그냥 흘리면서 말은 한 게 있는데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 저거 제가 너무 투머치 정보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다라는 것만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리스 하시면 되겠고요. K5. 자, 그 다음에 고정자산 개정 과목이 없겠죠? 왜냐면 리스니까 다 없고, 취득일자가 2020년 5월 1일. 얘도 관리부서니까 800번대. 임차 여부는 자, 운용 리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 기간 보니까 2020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 네,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은 가입했다고 되어 있고, 보험 기간 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자,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 별도로 없죠?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입력을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기 누적거리 불러오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정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종료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신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말 안 하면서 빨리 해볼게요. 어차피 단순 입력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총 주행거리부터. 보험료 120. 갑자기 사운드가 조용하니까 저도 되게 조용한데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보시면은 이제 감가상각비 입력하시는 건데 월 리스료가 60이죠? 그럼 곱하기 10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 720이 나올 거예요. 자,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얘는 어차피 이게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입력 안 해도 되는데요. 뭐 일단은 입력을 해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입력 안 해도 자동으로 딸려야 되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리스 렌트인 경우에는 임차료는 감가상각비 상당을 포함한 금액을 입력하시라고 돼 있으니까 저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류비는 810, 보험료 72만원. 조용히 입력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선 유지비가 10만원. 네. 자,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상태에서 세무조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손익조정으로 누르신 다음에 이거 손익조정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좀 바뀌었나 보네. 원래 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네, 일단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나오죠? 그래서 자, 업무 미사용분 상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위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나오는 거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렌트 요걸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금액이 70만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렌트 등. 네, 지금 보시면요. 제가 요거를 왜 다시 봤냐면 아까 금액이 자, 보시면 제가 이게 약간 좀 대충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자, 일단 종료를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자, 그랜저가 70만원이고요. 그쵸? 요게 우리가 세무조정되는 금액인데 자, K5가 82만 8,500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K5 창을 둔 상태에서 조정 등을 눌렀는데 제가 요거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랜저에서 나온 세무조정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가 유보 발생으로 되는 거고요. 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별도로 자가가 아니라 리스기 때문에 한번 쓰고 이제 이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자산 부채를 건드리지 않을 때는 유보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사유 외출을 처리하는데 자, 이럴 때 지금 보니까 82만 8,500원이죠.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업무용 사용거리 그래서 업무 미사용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동으로 업무 미사용분이 뜬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업무 미사용분이 떴는데 이게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문제가 약간 완벽하진 않은데 지금 보시면 관리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자동 점폐해서 있는 거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아이고, 안 나와.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문은 그냥 자동으로 있는 거로 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거 세무조정 처분이 이상한데요 라고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설명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로 넣으세요. 그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여기 조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소득 처분이. 그래서 얘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로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자동이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자동이 맞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상여 맞나? 라고 혼돈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입력을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세금과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세무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실습은 하지 않고 설명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 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무 조정해 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자, 정기오류 수정이익 보겠습니다. 700만 원이 있는데요. 영업의 수익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기의 법인세 과다 납부액을 환급받은 금액이다. 자, 원래 법인세는 우리가 아까 세금과 공과금에서도 했었었죠. 그쵸? 어디서 했었냐면 요거. 그래서 법인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다시 보면 정기에는 법인세 송금 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된 게 환급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꾸로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송금 부산입 대신 입금 부산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자산 부채를 건들지 않기 때문에 기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대 세무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접근이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심화반, 아직은 제가 강의 업로드를 못했는데 세무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별도로 보강으로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죠. BTD에서 회사와 세법의 차이를 우리가 세무조정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세무조정을 접근하면 쉽다. 그쵸? 자, 그래서 기계장치 감가상비 보니까, 자, 회사는 얼마 계상했어요? 3천만 원. 네, 세법은 감가상각 범위액이 3,500만 원. 그쵸? 그래서 원래 차이가 500만 원. 근데 감가상각비는 시인부종액은 별도의 송금산입하지 않죠. 그쵸? 근데 뭐가 있냐면, 정기상각 부인액이 450이 있어요. 그러면 단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정기와 단기를 합쳐서 쭉 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인부족액이 5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실제로 누적된 차이인 50만 원만큼만 잔액으로 남겨야 되는데, 지금 450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차이가 현재 단기말로 500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50만 원으로 남겨줘야 되니까 이 450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450을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정기에는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 된 거니까 단기에는 송금 산입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료 회사는 150 계상했는데 세법은 얼마 계상했어요? 차기 2월분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법은 150에서 62만 547원을 뺀 87만 9,453원만큼만 세법에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인 62만 547원 어떻게 해요? 송금 부산입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3개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업무 수용자에 대한 해설이 잠깐 제가 매끄럽지 못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고, 제가 기계적으로 저도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놓쳤어요. 그쵸? 82만 얼마였죠? 그 금액을 놓쳐서 제가 순간적으로 자가와 리스를 거꾸로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입력할 때 실수하지 않게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8회 전산세무일급 규칙문제 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